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요새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시장이 문제다 또는 문제가 아니다. 요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기사가 양쪽에 다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기간이어가지고 요새 얼굴 피부랑 그리고 목소리가 좀 맛이 가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건강 관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일은 좀 올인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제가 활동을 할 때 어려운 면이기도 한데요. 양립성이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떠나서 전세 시장에 문제가 있다 없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주장을 펼치든 예전에는 일단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반대의 주장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좀 읽어보고 제가 배울 부분이 있는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전세 시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제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가 이렇습니다. 올 하반기 어쩌나 전세 대출 매년 30조씩 증가,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 4개월 연속 증가, 요새 전세를 조금씩 더 많이 선택을 하는 모양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2년 도래 8월 이후 급증 전망, 전세자금 대출 167조 원, 이 중 2030 세대가 절반. 원래 이제 2030 젊은 세대는 전세를 많이 선호하죠. 처음에 신혼집을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지금 많이 비싸기도 하고, 선뜻 집을 사기는 약간 어려운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원래 좀 많이 활용들을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면 제가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한동안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을 못했죠. 왜 그러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도 문제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게 옛날만큼 메리트가 없었어요. 메리트가 없죠. 전세가 최고의 메리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많은 분들은 돌려받는 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돌려받는 돈인 것도 맞는데 전세의 가장 큰 메리트는 월세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팩트죠. 금전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월세를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씩 내야 되는 아파트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면은 200만 원이 아니고요. 거의 한 100만 원 안팎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월세 가격의 절반 가까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혜택을 받아서 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종종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정책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란 뜻이죠.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혜택을 주니까 전세를 자꾸 들어가니까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만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끼쳤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밀어붙였고 전세금의 그 대출 금리를 보면은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상황이 나왔어요. 진짜 웃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이랑 많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대출을 받아서 살면은 월세보다 조금 좋은 정도인데 옛날에 일단 무주택자나 뭐 생애 최초 같은 거 받으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되게 다양한 상품이 있었거든요, 은행마다. 그러면 정말 쌌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어지면서 일반 대출로 넘어가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 들어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전세금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못하면서 전세 공급이 안 되면서 전세 물건이 줄어들었고 여기에다가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임대인이 줄어들고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수요 공급이 흐트러지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세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세금에 비해서 이에 해당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옛날만큼 나오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바꿔보니까 월세보다 비싸더라는 거예요. 왜? 월세는 전세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 사회의 기조이자 최고의 메리트. OECD 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아주 저렴한 월세로, 아주 저렴한 거주비로 집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월세가 쌌어요. 월세가 싼 이유는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가 있으니까 월세를 택하지 않았거든요, 수요자가. 그런데
월세가 오르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전세 시장이 비싸지고 대출도 안 좋아지면서 수요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 증거로 월세 가격은 2배 이상 급증을 합니다. 월세 지수도 폭등을 합니다. 월세 시장이 미쳐 날듭니다. 유일한 문제는 월세 시장은 한국 국민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월세 시장이 골마가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월세 시장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비싸요. 비쌉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느 시기냐면은 단편적인 예로 어떤 아파트가 예를 들어 3천에 200이다. 3천에 200이다. 그럼 지금 가보시면 5천에 400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옛날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생각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월세를 폭등시킨다 그러잖아요. 어떤 무슨 샤루숲길이나 특별한 상권이 생기면은 거기가 월세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되는 정도로 상권이 좋아지게 되면은 월세가 2배, 3배까지 올라갑니다. 올 가능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시장이 입지가 좋으면 좋았지 그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나요? 이거예요. 매출이 2배, 3배가 오르면 월세가 2배, 3배 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렇지도 않았지만 어쨌건 간에 그렇다고 쳤을 때 삶의 질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거주의 만족도가 갑자기 2배, 3배 올라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아파트니까. 근데 월세랑 보증금이 2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건 예전에 주택시장에 참여하던 분들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룸 같은 게 대충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 60 정도 합니까? 60, 65? 좀 좋은 데 가면 80? 고급 주거시설 가면 당연히 100이 넘고요. 그게 수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요번에 다 깨졌습니다. 왜? 전세 시장에서 수요가 밀려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세 자금 대출이 늘어나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세입자들은 전세 아니면 월세거든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전세가 줄어들고 얘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월세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다 올랐죠. 월세가 오를 때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 거라 말씀드렸죠? 전세 자금 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로 다시 옮겨 붙고 이 전세 수요가 수급이 맞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안정을 찾든 지네가 알아서 해결을 할 것이고 이것도 안 되면 다시 한번 월세 시장으로 오든가 매매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지켜봐야 되고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 별다른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 전세가가 어떻게 되는지 전세가를 넘어서 월세랑 매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 하반기에 전세 시장에 별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제 부동산을 여태까지 봤던 있던 분석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잡아내고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 가면은 제가 알고 있는 수급 문제를 봤을 때 전세 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나 실제로 전세가가 폭등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는 이미 3중 가격이 만들어져 있고 3중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살고 있던 분들이 최고가를 내든 월세로 가든 매매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중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전세가 폭등은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실제 시장에 나가보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던 임차인 분들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데이터에서도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있죠. 저 대출 총액도 늘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수급, 전체 주택시장에 신규 주택이 남아 넘치면은 이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많으면 전세고 매매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든지 수급이잖아요. 동네에 커피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커피를 꼭 마시고 싶어 하는데 한 잔에 5,000원 하던 커피를 갑자기 10,000원에 팔아요. 그런데도 팔립니다. 왜? 커피숍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커피숍이 왕창 생겨봐요. 5,000원 하던 커피를 10,000원에 팔까요? 아니요. 2,500원에 팔걸요. 지금 우리 사회처럼.
뭐든지 수급이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갱신권 한 바퀴 도래가 지금 눈앞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정책을 한번 짠 내놓는다고 완전히 해결이 될까요? 정말 임대차 3법 딱 그 문제뿐일까요? 아니면 정말 전세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의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주택자를 줄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전세시장의 수급의 문제는 이미 예약돼 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시장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물론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화가 될 거라고는 알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전세에 대한 수요가 짙었거든요. 그런데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터치를 통해서 시장이 완전히 약간 성향이 변하면서 월세가 폭등을 했고 더 이상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거주비가 굉장히 저렴한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장, 월세 시장의 폭등 이후의 시장이 어떨지 하반기로 갈수록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 저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가면서 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은 정말 강제 참여잖아요. 여러분의 공부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